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지난 시간에는 고대 정치사 파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나머지 이 분야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학습하도록 할 거예요. 이 분야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어떤 큰 줄거리에 해당됐던 정치사를 제외한, 자, 나머지 이 경제사, 어떻게 먹고 살았냐,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았냐, 자, 그 다음에 사회사, 이 시대의 어떤 생활상, 그리고 이들이 누렸던 남겼던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기출주제 13, 14의 주제는 경제사회, 문화의 좀 일부에 해당이 될 거고요. 다음 강좌까지 이 문화사까지 포함된 어떤 나머지 고대 파트의 분야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기출주제 13. 고대의 경제와 사회 파트를 보실 텐데, 자,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이거 좀 오늘날의 관점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런데 이 시기는 여러분 절대 다수가 농민층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농민은 이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 들어가는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고대 경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토지예요. 이거는 고대 파트뿐만이 아니라 전근대라고 하는 전 시기적 사회에서 전부 이 땅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 파트에서 땅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어떤 시험에 가장 빈출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다음에 노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개념들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국가는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토지제도, 그 다음에 국가가 세금을 수취하는 수취제도. 물론 땅에서만 세금을 걷는 것은 아니고 이제 나머지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곡물이라든지 뭐 특산품 같은 것들을 걷어내는 이런 어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 사회사 파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우선 이 사회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시기에 신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기는 노비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 시대는 노비가 없단 말이에요. 신분의 구조를 알아야 그 사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굉장히 이렇게 신분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구나. 굉장히 폐쇄적이구나. 어떤 지배자, 피지배자 간의 어떤 관계가 법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명확하게 만들어졌던 사회구나. 그래서 그 시기의 어떤 사회적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사회사는 신분제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거고요. 그 중에서 고대 파트에서 좀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신라 시기 때 이 골품제라고 하는 게 또 여러분들 시험에서 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의 경제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죠. 자, 우선 수치제도예요. 파트는 이렇게 수치제도, 국가는 세금을 어떻게 걷었느냐, 그 다음에 또 이 토지와 관련된, 요 땅과 관련된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수치제도에서는 조세, 곡물하고 포를 징수를 하게 되고요. 역시 땅에서 걷어들이는 거고요. 집집마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걷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납, 요거는 특산물을 걷는 거고요. 그리고 또 15세 이상이라면 노동력을 또 국가에 내야 돼요. 우리 오늘날도 노동력을 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성, 일정 연령의 남성들이 군대 가는 것처럼 이런 역을 징발했다는 거. 그래서 수치제도는 항상 저렇게 세 개예요. 조세, 그다음에 공납, 특사물을 내는 거, 그다음에 노동력을 징발하는 역, 이렇게 세 가지를 내는 거고요. 자, 고대 파트에서 여러분 이 땅과 관련된 어떤 개념을 조금 익히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노트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 토지와 관련된 개념 중에 관료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관료전을 노급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 관료전하고 노급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일을 한 대가, 그러니까 즉 일을
한 대가로 관리들이 토지를 지급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봉급이에요. 쉽게 말해서. 봉급. 관리들이 일을 한 대가로 받은 것이 관료전이자 노급이자. 그런데 이런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에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관료전 같은 경우는 관료들이 받는 거, 이 관료전 같은 경우는 땅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둘은 원칙상 토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토지 자체를 완전히 갖는 개념은 아니에요.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일정 부분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수조권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조권을 갖는데 이들은 수조권을 가져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지급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 수조권을 갖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관료전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조세징수권만 받아요. 그런데 노급은 뭘 갖는 거냐면 조세 징수권을 역시 받아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갖게 되냐면 징발권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읍 단위로 묶여져 있는 것을 아주 통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읍 단위에 묶여져 있는 이 백성들의 노동력까지 때때로 징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족 관료라면 이 관료전을 받고 싶을까요? 노급을 받고 싶을까요? 당연히 이 역징발권까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노급을 받고 싶겠죠. 그런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노급이 귀족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이제 이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이 너무나 커지게 된단 말이죠. 귀족들이. 그래서 국가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관료전을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 노급을 선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단 말이죠. 신문왕 시기 때 관료전을 주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노급을 폐지했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인 시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급은 이렇게 묶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똑같아요. 자, 무슨 단위예요? 읍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조세징수권하고 역징발권, 얘도 똑같이 조세징수권하고 역징발권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노급과 시급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면 이 노급 같은 경우는 역시 일을 한 대가, 즉 봉급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관리가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의 녹을 먹는다 이러잖아요. 그게 노급이에요. 그런데 이 시급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왕족이나 공신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공을 세운 자에게 주는 것이 시급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우리 여러분 그 사료가 기억나실까요? 금강가야가 멸망했을 때 마지막 왕이었던 김구해가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항복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당시에 버풍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영토를 시급으로 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즉 뭐냐면 노급은 관리들이 일한 대가로 주는 봉급이면 얘는 이렇게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또는 이렇게 정복한 영토 자체를 이렇게 읍으로 주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는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구분하시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사실 시험에 이제 좀 난이도를 우리가 중급이나 하급으로 맞춰가지고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신문왕 시기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왕 입장에서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관료전을 지급. 순서는 관료전을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급을 폐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문왕, 성덕왕. 여러분 우리가 요 중대시기 때 왕을 보시면 중대시기 때 정점에 찍히는 왕이 누구냐면 이제 신문왕 그리고 성덕왕.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왕도 중대왕이에요. 경덕왕도 중대왕입니다. 그러나 중대왕이지만 이 시기에는 좀 어떻게 된다? 왕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떨어지지만 경덕왕 때 불국사나 석굴암이나 이런 것들 창건하게 되면서 경덕왕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중국식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하나정책을 펼친다든지. 그래서 보시면 그런데 이때 보세요. 왕권이 조금 가라앉는 모습이 보이죠. 그게 뭐가 어떤 걸로 알 수가 있다. 노급이 부활되더라.
귀족들이 좋아하는 노급이 부활되더라.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진골귀족 세력들 반발로 관료제도는 폐지되고요. 노급은 부활되는. 그래서 왕권이 조금 떨어지려고 하지만 경덕왕은 굉장히 부단히도 많이 노력하는. 그래서 문물 정비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오게 되는 그 시점이 경덕왕입니다. 신문, 성덕, 경덕. 자, 요거 성덕 하나 볼게요.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했는데 저거는 뭐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지급한 정전이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당시 토지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약 90% 이상에 해당되는 땅으로 우리가 지금 학계에서 저걸 생각하고 있는데 토지 자체를 그래서 저거를 일일이 토지를 이렇게 다 저 성덕왕이 저거를 지급했다라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경작하고 있던 땅을 그냥 인정해줬구나 정도로 해석하고 있어요. 저걸 일일이 다 토지 분급을 다시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왕토 사상의 이념, 왕권의 어떤 영향력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국가에 대한 토지 지배력을 그냥 강한 어떤 의미, 그냥 상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분급했다는 게 아니라요. 자, 그 다음에 민정문서입니다. 민정문서. 자, 여러분 이 경제 파트에서 우리가 요거 이제 하나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게 되면 통일신라의 수치제도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문서가 뭐냐면 바로 저 일본의 동대사라고 하는 절에서 발견된 문서거든요. 저 민정문서. 그 절에 화엄경론을 이렇게 싸고 있는 말하자면 이제 책 표지 껍데기 같은 거에 글씨가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딱 그걸 봤는데 그 내용에 당시에 서원경, 오늘날로는 청주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해당되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뽕나무 몇 그루, 잣나무 몇 그루, 심지어는 노비가 얼마나 있고 인구의 이동까지 좀 파악이 되고요. 토지의 면적 뭐 이런 게 막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작성을 했을까? 왜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을 했을까? 근데 그게 뭐였을까, 여러분? 이 지역의 조세를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을 증발하기 위해서 이걸 작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 민정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신라 시기 때 수치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작성의 방법은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파견된 어떤 관리가 아니라 토착 세력인 촌주가 매년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몇 년마다 여러분 3년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고요. 또 촌락마다 호의 등급이라든지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이런 호의 등급과 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나 그다음에 또 성별 이 연령에 따라서도 또 등급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한 6등급 정도로. 그래서 노동력이 가장 좋은, 뭐, 이런 것들 이제 수치별로 나눈 거겠죠. 6등급으로. 그리고 또 논밭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적혀 있었다더라. 그래서 요게 이제 민정문서, 요게 통일신라 거다. 자, 그 다음에 대외무역. 이 시기의 대외무역은요. 개인이 하는 어떤 이런 사무역은 아직은 발달하지 않았고요.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하는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당나라, 우리가 선진 문물을 가져오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당나라하고의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산둥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산둥반도를 장문유를 시켜가지고 발해 무왕이 공격했던 곳 기억나실까요?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도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거 바로 이 산둥반도 일대를 봤더니 여기에는 신라방, 신라관, 신라소 등등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머물 수 있는 관청, 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라인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대표 무역항, 통일신라 시기 때 대표 무역항 당항성이 있었습니다. 이 당항성은요, 여러분 요거는 신라가 우리 진흥왕 시기 때 하류 지역을 획득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다가 당항성을 설치하게 되면서 중국하고의 직교역이 가능했어요. 신라시대 때 그때부터 원래는 이제 고구려나 항상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 신라가 했었는데 하류 지역을 차지하면서 직교역이 가능했다. 그게 당항성의 상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신라 시기 때 오게 되면 요 울산항이 유명하였는데 통일신라 시기 때 특히 울산항은 국제 무역항으로서 번성하면서 아라비아 상인들까지도
서역인들, 이 서역인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게 돼요. 그 원성왕릉에 서 있는 그 무인석을 보게 되면 무인석의 모습이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기 때는 아라비아 상인들하고도 많이 왕래를 했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보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보고. 청해진을 설치했는데 이거는 이제 군진이에요. 그건 뭐냐면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바로 이 지역에 이제 군진을 설치하고 장보고가 여기를 이제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여길 거점으로 해서 해상 무역권을 또 장악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완도 지역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당으로 보내는 견당, 매물사, 그 다음에 또 뭐 받아온 거 뭐 일본으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일본으로 보내는 폐역사. 이런 것들 통해서. 그래서 이제 물건을 서로 전달해주고 주고받으면서 굉장한 부를 많이 축적했다. 그게 장보고였다. 그런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되죠? 문서왕 시기 때 장보고의 난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염장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뭐 그런 또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이제 요 법화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산둥성의 적산촌에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을 건립했는데 여기에 하나 이제 잘 나오는 그 사료가 하나 있어요. 자, 보시면 기화를 뵌 적은 없으나 높으신 이름을 오래전에 들었기 때문에 흠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만 갑니다.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세우신 이곳 법화원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을 말로 다할 수 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져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자, 요거는 앤닌의 입당구법 순례행기예요. 여기에서 이 앤닌이라고 하는 일본 승려가 이 일대를 이제 돌다가 자기가 이 장보고가 세웠던 이 법화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크게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한 내용이 이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장보고의 어떤 그 영향력이 굉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료가 됩니다. 문제로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고요. 자, 다음은 발해 경제 보겠습니다. 자, 발해는 어땠을까요? 발해의 경제 모습,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수치제도는 어땠을까? 비슷합니다. 발해 역시. 자, 그런데 발해는 이제 토지 자체가 우리 삼남지방처럼 막 이렇게 비옥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밭농사를 많이 실시했고요. 뭐 일부 벼농사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목축업이 당연히 많이 했겠죠. 그래서 뭐 돼지나 소, 말 등, 그리고 또 솔빈부의 말, 이런 것들이 특산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무슨 부 이렇게 나오면 발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 발해는 15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경, 15부, 62주 행정구역 자체가 그 중에서 특산품으로 뭐가 유명했다? 솔빈, 부의 말이 유명했다. 자, 역시 발해 역시요. 당나라하고도 무역을 하고요. 일본하고 무역, 그 다음에 신라하고도 교류했는데 여러분 당나라하고 신라하고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친선의 모드로 들어간 게 언제였다? 발해 누구 왕 때였다? 발해 언제였죠? 그래서 친선의 왕 문왕시기였죠. 친선의 왕이자 천도의 왕이었던 요 문왕시기 때. 그래서 신라 도 이런 것들 만들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무역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당나라하고 무역을 하게 되면 담비나 가죽, 인상 같은 거 당나라에 보내고요. 어떤 요런 이제 사치품에 해당되는 비단이나 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수입해서 들어왔다. 일본도 신라도.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사회 모습입니다. 사회사인데요. 자, 고구려. 제가 이제 뭐냐면 신분의 구조를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신분의 구조를 봐야 된다. 자, 그러면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지배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보시면 왕족은 고씨였어요. 고주몽. 그리고 오부 출신의 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우리 이 계루부, 전루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이 오부족 있잖아요. 그 오부족을 연맹체로 꾸려가면서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귀족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들의 우두머리들, 가들이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제가회의. 저기서 중대사를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행정 조직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지방의 행정체제가 큰 대성, 그러니까 부예요. 이 오부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성, 소성 이렇게 어떤 삼성의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대성에는 욕살, 그리고 뭐 중성에는 이렇게 철역은지 등의 지방관을 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의 지배층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들의 어떤 지배층은 정사함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이렇게 이제 재상들을 선출하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사함이라고 하는 바위 안에다가 투표함을 만들어서요. 거기에서 어떤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뽑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선출의 제도로 투표함을 놓고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신라. 골품제죠. 골품제. 자, 여러분 이 골품제는 이게 뼈 골자예요. 그래서 뼈에 품개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뼈는 내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저 뼈가 품개가 새겨진 채 유지가 된다는 거죠. 신분 자체가. 그럼 결국 이 말은 내가 이걸 능력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신라였어요. 자, 골은 왕족 출신의 이 성골, 성스러운 뼈다. 보통 학계에 여러 설이 있지만 왕족과 왕족 사이에서 나오는 혈통을 보통 성골, 그 다음에 왕족과 귀족 사이에서 나오는 혈통을 보통은 진골. 그래서 뭐 진짜 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품은 육두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두품까지의 어떤 품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사실 제일 불만이 많은 세력이 어느 세력이었을까요? 바로 이 육두품 세력이었어요. 이 육두품 세력. 왜냐하면 이 육두품 세력은 굉장히 영특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자 결국 이제 뭐 우리도 뭐 사실은 이게 국내에서 뭐 제대로 취직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뭐 유학을 가는 케이스들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 육두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어디로? 당나라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빈곤과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채치원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요.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진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며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가 되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요 육두품 먼저 보시면요. 이 육두품은 얻기 어렵다라고 해서요. 사실 되게 어려운 자리였어요. 이 육두품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등난이라고 불리었지만 이들은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아찬의 자리, 육간 등에 해당하는 이 아찬의 자리는 올라갈 수 있었지만 어디는 못 올라갔다? 대아찬이라고 하는 자리에는 올라가지 못했다. 좀 육두품을 중심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들은 장관직, 도독이나 사신과 같은 이 도독 사신은 구주 오소경에 들어가는 파견이 되는 장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독이나 사신과 같은 장관직에는 거의 올라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이런 어떤 골품에 따라서 집과 술의 크기 여러분 뭐 상상이나 되실까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물론 현실은 쉽지 않지만 지금 그래도 노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이룰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는 아예 그게 그냥 법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의 평수부터 말하자면 집의 크기가 집의 평수 아니에요. 내가 몇 평 이상은 내가 품계가 몇 개면 몇이면 내가 몇 평 이상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차의 뭐 술의 크기 저게 차의 크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차, 어떤 외제차 뭐 이런 건 탈 수가 없다. 아예 그냥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신분제의 모습이다. 자, 신라는요 화백회의, 이들의 어떤 지배층들은 저 화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회의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귀족들이요. 전부 하나의 어떤 발언권, 하나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대등이라고 했고 중요한 사항을 만장일치제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회의체를 이끌고 가는 우두머리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대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귀족의 가장 신라시대 때 우두머리 얘기할 때 귀족의 중에 우두머리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상대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만장일치제로 결정이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화랑도.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이자 일종의 군사 조직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인재 양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뭐 그런 어떤 신체적인 정신훈련과 신체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뭐 그런 어떤 훈련 집단을 좀 떠올려 보셔도 좋겠는데, 여러분 저는 이 화랑을 생각을 하면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혹시 이 노래 아실까요? 옛날에 이준기라고 하는 배우가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선이 조금 굵은 이런 남자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뭐 장동건이나 뭐 김보성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인기를 끌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준기라고 하는 배우가 탁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이런 어떤 이제 꽃미남 같은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인기를 많이 얻었었는데, 화랑은 처음에는 여성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굉장히 이렇게 여성스럽고 아리따운 여인들이 나왔는데 서로가 이제 질투심이 너무 이렇게 심해지게 되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아주 어여쁜 남성이 이 화랑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주 이제 이 신라의 어떤 마스코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게 화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배우가 이런 화랑의 역할을 하면 되게 제격이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보시면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서 개편이 됐었고요. 또 신라가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또 굉장한 어떤 기반이 됐던 게 바로 화랑이었습니다. 원강, 이 승려 원강은 세속 5개를 생활 신조로 삼아서 또 훈련을 시키도록 했는데, 뭐 세속 5개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뭐 임전무태, 싸우는데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사친이호, 그래서 뭐 부모를 뭐 효로서 모셔라. 그다음에 뭐 살생유택,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교우이신, 이 친구와 벗과 사귈 때는 신의를 가지고 이렇게 사겨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활 신조가 있었습니다. 승려 원강이 만들었고요. 자, 통일신라 시기 넘어가면, 자, 바로 요겁니다. 육두품이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처음에는 국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다가 상위관직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등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육두품, 등난이라고도 불렸던 이 육두품이 나중에 누구랑 만난다? 그렇죠. 호족이랑 만나게 된다. 자, 신라 하대에 그래서 뭐 정부의 강압적인 수치로 농민이 몰락하고 전부 이제 이 원종 애노의 난, 그리고 뭐 적고적의 난, 진성여왕 시기 떠올리시면 되겠죠? 신라 하대 모습이고요. 자, 발해 같은 경우 보실게요. 발해는 지배층이 왕족인 대씨, 대주영, 그리고 귀족은 고씨, 이렇게 고구려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지배층은 대부분 뭐다? 말갈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 계승을 발해 고구려 계승의식 할 때도 배웠죠. 그래서 상층에 있는 이 고구려 출신들이 발해를 많이 이끌고 갔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서를 제작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 문서는 일본 동대사 정창원에서 발견이 되었다. 촌락마다 호의 등급과 변동 상황, 성병, 연령별 인구의 규모가 파악되어 있으며 논밭의 면적 등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거는 뭡니까? 민정문서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문서를 제작한 국가예요. 그러면은 신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모내 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선택지는 우리가 아직 다 배운 건 아닙니다. 요거는 조선 후기고요. 빈민구제를 위한 진대법, 굉장히 출제 많이 되죠. 요거는 고구려. 고국천왕.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있었다. 이거 신라입니다. 신라 지증왕. 요거 신라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자,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재배되었다. 요거는 조선 후기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기록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요거는 조선 전기, 조선 시기, 세종 시기 때 편찬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출주제 14. 자, 이번에는 문화사 파트인데요. 여러분들이 문화사 파트를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아직 이 고대의 사상과 문화 파트는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보시면 결국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단 이렇게 큰 흐름의 두 줄기로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불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대에도 이런 유학 공부를 했습니다. 유학이고요. 그다음에 또 당시에 귀족들이 선호했던 도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대 시기 때 불교가 어떤 차지했던 영향, 그 다음에 또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어떤 지배층들,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곳곳에 남겨진 여러 자취들, 그 다음에 귀족들이 누렸던 어떤 도교적 모습, 문화유산, 이런 것들 살펴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저렇게 이제 만들고 향유했던 문화를 외부로부터도 전파를 하는데 특히 어디로? 일본으로 문화 전파를 하게 됩니다. 특히 누가 앞장서서요? 백제가 앞장서서 문화 전파를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 불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보실게요. 자, 삼국의 불교인데 우리는 이 불교 자체를 정말 순수한 종교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죽불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왕이 곤보다 부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로서 상징되는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사상, 이념까지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중앙 통치, 그리고 강력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불교를 수용했다는 거죠. 그걸 굉장히 잘했던 나라가 신라였어요, 사실은. 자, 고구려하고 백제는 4세기 후반이 되면 이미 불교를 수용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공인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리망 때 중국의 전진을 통해서 자, 백제는 침류해서 들어온다. 언제? 침류왕 시기 때 동진을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한참 늦어요. 6세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신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눌지마리간 시기 때가 되면 불교가 이미 들어오거든요. 근데 들어오는데 공인은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라는 기존의 토착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은 나라가 신라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각자 자기들이 믿고 있는 토속 신앙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불교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반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차돈이라고 하는 인물과 법흥왕이 모종의 비밀리에 서로 협의를 해서 불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떤 결국 이제 법흥왕의 손에 이차돈은 목이 날아가요. 그게 이제 결국 이차돈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처 이렇게 목숨을 내놓은 상황인데 이때 신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벌였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왕은 바로 이러한 존재다. 뭔가 신료의 잘못이나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왕의 행보에 대한 것을 방해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심지어 신료까지 이렇게 처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은 이 왕권과 신권이 조금은 좀 애매했어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기는 했지만 아주 이렇게 강력한 왕의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죠. 당시에 어떤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상황적인 묘사도 굉장히 기이한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이차돈이 이렇게 목이 날아갔을 때 목에서 붉은 피가 아니라 하얀 젖줄과 그다음에 막 국화꽃이 떨어지는 천둥이 막 울리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불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기이한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합니다. 아주 힘겹게 불교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이 삼국유사 기록에. 그래서 불교가 공인이 됩니다. 법흥왕 시기 때. 자, 여러분, 요게 이제 고대 파트 때 여러분 이 삼국의 불교 수용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로 넘어가셔서 대표적인 승려가 둘이 나와요. 자, 하나가 원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상입니다. 자, 이 둘은 같은 듯 다른 듯. 자, 뭐냐면 원효와 의상은 둘 다 이 신라 시기 때의 불교는 앞에는 보시면 이제 이 귀족층에서 또 위에 이제 상층에서 왕실 쪽에서 불교를 이제 처음에 이제 받아들여서 전파를 막 했는데 이 통일신라 시기 때 어떤 불교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일반 백성들, 민중들도 이 불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누구나 다 이제 극락세상에 좋은 곳에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 바로 원효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의상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 원효와 의상에 일하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나라로 유학길을 떠나게 되죠. 근데 당시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동굴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을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이 원효가 주변을 이렇게 막 더듬다가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물이 있나 하고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목을 축이게 되죠. 근데 아침에 탁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웬걸 그 전날 달콤하고 내 갈증을 해소시켰던 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해골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골물 이러면 좀 귀여운 느낌이 나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 인골이에요. 인골에 막 그 썩어 있는 막 구더기가 있고 막 이런 썩어 있는 물에 고여 있는 물을 이렇게 먹게 된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근데 그걸 아침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토를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원효가 이때 당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뭔가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굳이 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원효는 결국 당나라의 유학길 오르지 않고 그냥 귀국을 하게 됩니다. 본국에 남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의상 같은 경우는 당나라로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일단 이제 출발부터 좀 다르게 되겠죠. 근데 이 둘은 아는 사이였어요. 둘은 아는 사이였고, 근데 이들의 되게 성향도 달라요. 원효 같은 경우는 육두품 출신이었고 의상 같은 경우는 진골 출신이었어요. 출신에 대한 성분도 좀 다르고 기질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원효는 나중에 이 무열왕의 딸인 요석공주하고 결국에는 혼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괴승의 길을 걷게 돼요. 굉장히 어떤 행보에도 거침이 없었던 인물이에요. 막 이렇게 한 일화에는 자기 옷을 일부러 물에 적셔가지고 이 요석공주에게 막 말려달라고 그리고 막 지나가는 아낙네들한테도 막 쉽게 말을 걸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호방하고 좀 유쾌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원효는. 근데 의상은 조금 달랐어요. 이 의상 같은 경우는 당나라에서 또 공부를 할 때 한 처소에 이렇게 머물게 됐는데 당시에 선묘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묘가 이 의상한테 뿅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의상은 선묘를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자기는 불법 구하러 하고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랑을 나눌 뭐 그런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결국엔 공부를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선묘가 결국에는 이 의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끝까지 의상을 위해서 내 영혼이 끝까지 이 의상을 위해서 다 물심양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다에 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선묘의 영혼이 의상이 나중에 이 부석사라고 하는 절을 지을 때 이 선묘 영혼이 이 의상을 또 많이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해요. 부석사라고 하는 영주에 절을 짓는데 막 굉장히 이 절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막 거기에 뭐 산적들도 막 절을 못 짓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방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하늘에서 선묘의 영혼이 깃든 뜰부자예요. 뜰부 떠다니는 석은 돌석자예요. 이 떠다니는 돌이 와가지고 이들의 막 이 산적들을 다 이렇게 치면서 결국에는 절을 짓는데 굉장히 이렇게 또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어졌던 이제 절 이름이 뜰부자 돌석자에서 부석사예요. 실제로 부석사에 가보면 바위하고 큰 그 부석사 옆에 그 바위하고 큰 바위 아래에 이렇게 빈 틈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떠 있는 돌. 근데 뭐 이렇게 붕 떠 있는 건 아니고 가느다란 실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실제로 돌과 돌 사이가 이렇게 좀 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묘설화나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좀 이게 내용이 장황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론 연마를 강조하는 교리를 강조하는 교종과 실천 수행을 강조하는 선종이 함께 발달을 했습니다. 자, 원효는요. 일심 사상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기는 통일신라 중대 시기인데 교종에 좀 포커스를 맞추세요.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게 존재는 했지만 아직 이 시기는 교종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였고 원효하고 의상 역시 이 교종의 승려들이에요. 보통 이 대중불교에 앞장섰다라고 하면 선종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종 승려들이고요. 저 선종, 우리가 이렇게 참선을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저 선종은 신라 하대에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지으시고요. 자,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1심 사상의 이론적 체계를 완성합니다. 해골물 사건을 좀 떠올려 보세요. 1심,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뭐 중관학파니, 유식학파니 막 이런 싸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좀 통합하자라고 하는 어떤 1심 그리고 화쟁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게 원효입니다.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고요. 아미타 신앙 또는 정토종을 전파를 하는데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지한 백성들이 교리를 막 이렇게 깨우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누구나 저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토신앙, 아미타 신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전파를 했고요. 또 불교의 이치를 담은 아무것도 걸림길이 없다, 무해가. 뭐 삶과 죽음에도 어떤 경계가 없고 이런 걸림돌이 없는 그런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 뭐 이런 노래들을 막 부르면서 민간에 또 많이 유포를 했고요. 신문 화쟁론 이 원효는요. 모든 어떤 불경에 있어서 아주 능통했던 대가입니다. 승려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대가에 해당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주석서들을 많이 달았어요. 신문화쟁론, 대승기 신론소, 그다음에 금강 삼매경론 이런 것들을 저술했고요. 자, 다음은 의상인데 여러분 저 화엄사상은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저거는 교종이에요. 교종. 그러니까 교리를 통해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기 때문에 주로 왕실 쪽에서 많이 선호를 했고요. 의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왕실 쪽에 도움을 많이 줬어요. 문무왕이 도성을 더 이렇게 중축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만류하는 어떤 역할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화엄 사상을 공부하고 결국 당나라에서 화엄 사상을 공부하고 돌아오게 되죠. 영주 어디 부석사 제가 선묘소라 이야기 드렸어요. 부석사에서 해동 우리나라의 화엄종을 개창을 하게 됩니다. 선묘의 도움으로 인해서 결국에 부석사 만들고 화엄종도 개창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관음신앙을 강조했어요. 우리 앞에 아미타 신앙, 이거는 아미타불한테 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미타를 외치면, 나무 아미타를 외치면 이 내세에 내가 어떤 정토, 아주 극락 정토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관음 신앙은 관음보살에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세에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해달라라고 관음보살에게 비는 게 바로 관음신앙입니다. 그래서 의상은요, 앞에 있는 원효의 아미타 신앙을 끌어안아가지고 남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치면 누구나 어떤 현세의 고난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극락 정토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또 사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화엄 1승 법계도는요. 화엄경의 요체에 해당되는 210개의 요체를 도식으로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화엄 사상을 정리한 이런 것들을 저술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승려가 있는데 해초가 있습니다. 해초는 인도, 불교는 여러분 인도에서 처음 탄생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넘어서 우리 아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온 거고요. 그래서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풍물을 기록한 왕오, 왔다 갔다 한다 왕오. 이거 천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가 처음 탄생한 인도 요 일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일대를 돌고 나서 쓴 기행문입니다. 해초 왕오 천축국전. 자, 원효하고 의상이고요. 원효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의상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원효는 육두품, 의상은 진골 출신이에요. 서로 좀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달랐다는 거. 자, 다음은 도교입니다. 삼국시대 당나라로부터 전래가 됐는데요. 신선사상과 결합해서 불로장생을 추구한다. 그럼 여러분 이거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산신령을 모신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모시는 신이 좀 이렇게 말하자면 좀 잡다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산이라든지 자연 만물에 해당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모시고 그다음에 불로장생 이런 것들 추구하는 건데. 주로 이제 저런 건 일반 서민층보다는 귀족 사회에서 유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귀족 사회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 어떤 좀 계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계기는 뭐냐면 당시에 연개 소문이 불교를
일시적으로 누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족들이 지나치게 이렇게 불교 중심으로 몰리게 되고 이들의 영향력이 너무 세지니까 당시에 이제 불교를 눌러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조금 도교를 또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영계소문 시기 때 당시 이제 문화유산으로 남겨진 거는 고구려의 강서대묘의 사신도인데요. 보시면은 저걸 이제 고분이에요. 고분에 굴식 돌방 무덤에 고분에 도교에서 말하는 방위신 그 중에서 이제 현무도의 모습이고요. 또 백제 금동 대향로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어떤 그 봉황의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산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 백제 금동 대향로는 실제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암전을 시켜가지고 이 향이 이 곳곳에서 다 새어져 나오는데 정말 신선들이 논일만 한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는 게 이 금동 대향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산수무늬 벽돌 이렇게 이제 산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벽돌이고요. 또 사택지적 비문인데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귀족이 남긴 어떤 사륙 변려체의 어떤 비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떤 늙음의 어떤 허망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노장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무령왕릉 지석인데 요거는 저 무령왕의 릉을 조성하는 데 있어 앞에서 여기 주인이 누구 거다라고 하는 이게 묘지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묘지석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사가지고 왕릉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땅 토지신에게 이렇게 돈꾸러미를 바치는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도교에서 말하는 자연의 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기원하고 비는 어떤 도교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수무늬 벽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학입니다. 유교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유학 교육을 했던 기관은 학교 교육기관이죠. 그런데 그 학교 교육기관이 가장 뚜렷하게 기록으로 남겨진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가장 앞서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수도에는 소수림왕 때 태학을 설립했고요. 여기서 유교경전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평양으로 천도했을 무렵, 그러니까 장수왕 시기 때죠. 경당이 설치돼서 여기에는 학문뿐만이 아니라 무예 기술까지 익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 태학과 경당. 백제 같은 경우는 여기 전문가들, 유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박사들을 많이 파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뚜렷한 기록은 없어요.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늦습니다. 교육기관이 설치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조금 늦죠. 국학이 설치됐다. 그러면 그전에는 유학 공부 안 했을까요? 그전에 유학 공부한 내용이 자, 저 비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임신 서기석이에요. 여기에는 화랑들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3년 안에 4개의 유교경전을 마스터하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옛날에 이렇게 시험 보기 전에 친구랑 같이 우리가 이번에 중간고사 우리가 뭐 언제까지는 뭐 취업에 꼭 합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에는 뭐 어디 해외여행도 가자 뭐 이런 약속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어떤 당시의 화랑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독서 상품가를 실시했다. 언제죠? 원성왕입니다. 원성을 많이 받았던 때. 그래서 이 독서 상품가로다가 한심을 얻으려고 했지만 저거는 진골귀족들의 반대로 잘 실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발해도 국립교육기관인 이 주자감에서 유교경전을 교육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역사서인데요. 역사서는 여러분 언제 편찬이 된다? 나라가 굉장히 잘 나갈 때 쓴다. 그리고 또 나라가 위태로울 때도 써요.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고구려는요. 영양왕 때. 여러분 영양왕, 제가 영양가 있는 왕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온달장수를 시켜가지고 한강 유역을 다시 한번 되찾으려고 재기하려고 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리고 뭐 영양왕 시기 때는 또 살수대처, 그래서 수나라를 물리쳤던 때가 영양왕 때이기도 하고요. 이문진이 유기백권, 예전에 이제 이 유기백권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현존하지는 않지만 그 100권짜리를 5권의 신집으로서 편찬을 했고요. 자, 백제 잘 나갈 때 언젠가요?
근초고왕 4세기 때 공이 서기를 통해서 이렇게 편찬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잘 나갈 때 언제? 6세기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일신라 시기 때 유학자인데요. 설총이에요. 이 설총은 아버지가 승려였던 원효였습니다. 이 원효의 성격만큼이나 어떤 그 자식의 앞길도 굉장히 좀 아버지가 승려면 자기 자식도 같이 승려의 길을 그래서 불교 공부 열심히 하고 불법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요. 설총은 유학자였어요. 한자의 음과 그 다음에 뜻, 이 훈을 차용한 우리가 한글이 나오기 이전에 요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역할을 설총이 했고요. 그 다음에 화한계. 자,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통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꽃들의 왕, 이 모란 꽃이 이제 이 꽃들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입에 발린 장미꽃 말고 이렇게 직언을 날리는 할미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저런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면서 유교적인 도덕 정치를 해라.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어떤 처음의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화한계. 자, 그 다음에 김대문입니다. 신라의 이야기는 이 김대문으로 들어와서 대문으로 나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진골귀족 출신이고요. 화랑들의 이야기. 옛날에 여러분 그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어요. 미실의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 미실의 이야기도 바로 요 화랑세기에서 이렇게 몇 줄 나왔던 것을 조금 이렇게 가장되게 해서 만들어진 사극이었는데요. 화랑의 이야기, 그 다음에 고승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저술을 했고 자, 강수는 외교 문서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에게 보내는 청방 입문표 무열왕의 그 아들이었던 김인문이 당시에 당나라에 이제 압송이 됐었는데 저 김인문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이제 외교 문서고요. 뭐 또 답서린귀서라고 해서 서린귀에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 신라의 야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질책하는 뭐 그런 어떤 외교 문서도 또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수. 자, 다음 채치원인데요. 이 채치원은 육두품 출신이에요. 우리 이 10여 조를 진성여왕한테 바쳤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신라에서 자기 능력을 활약하고 싶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던 또 비운의 인물이기도 해요. 토, 황소, 경문인데요. 당나라에서 저 황소의 난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저 황소를 잡는 경문을 썼는데 황소가 그 글을 읽어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진 신고해서 결국에는 잡혀 들어왔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또 여러 시문집인 개원, 필경 등을 저술하기도 했고요. 자, 다음에 이제 고대 문화. 그럼 이런 문화들을 일본으로 전파했던 나라들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담징이 종이, 먹 그래서 호류사에 일본의 호류사에 금당벽화를 그리는데 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고구려의 해자입니다. 일본의 쇼토크 태자의 또 스승이 되기도 했고요. 불교를 또 전파했고요. 또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는요.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벽화의 모습, 풍속화의 그림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모습이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양산을 쓰고 가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의 그림이 특히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는요, 아직기, 일본의 도도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했고요. 또 왕위는 천자문과 논어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기, 왕인, 천자문, 논어. 자, 이 놀이사칙에 백제가 불교를 백제 성왕 시기 때 이 놀이사치계를 통해서 일본에다가 전파를 했고요. 또 여러 오경 박사, 경서 박사, 또 역박사들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는요. 조선술, 이거는 배를 만드는 거죠. 조선술. 그리고 또 제방 축조하는 축제술을 일본에 전파하기도 했고요. 가야는 스에키토기, 스에키철. 가야는 철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런 어떤 토기를 또 전파하는 영향을 주기도 했다. 요게 이제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고요. 일본의 벽화와 많이 닮아 있더라.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아들이 누구예요? 설총이네요.
무예가를 지어서 아무것도 걸림길이 없는 거야. 걸림돌이 없는 거야. 무예가. 노래를 막 무예박을 들고 다니면서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나무아미탑을 외쳐라. 모든 진리는 다 마음에서 나온다. 일심사상을 주장한다. 누구? 원효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대승기신론소, 신문화쟁론 모든 어떤 불경에 굉장히 능통하고 아주 박학다식했던 인물 원효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원강이죠. 승려. 자, 화엄 1승, 화엄경의 210여 개의 어떤 요체를 도식으로다가 표현한 인물이에요. 의상. 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후천축국전을 지었다. 요거는 해초고요. 자, 당나라에서 귀국해서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여러분 황룡사절은요 진흥왕이고요. 요 구축 목탑을 건의해서 만들게 되는 거는 선덕여왕식인데요. 요거를 건의한 승려는 자장입니다. 자, 다음은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인데요. 가라. 각국의 나라들이 어떤 문화 전파를 했느냐 살펴보는 겁니다. 자, 가 보시면 놀이사측의 불경과 불상을 전해주었다. 이거는 여러분 놀이사측의 백제입니다. 백제 성왕식이죠. 가 고구려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나 해자입니다. 해자. 쇼토크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해자는 어느 나라? 고구려. 고구려 해자입니다. 고구려 해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김해자 뭐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고구려의 해자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너무 헷갈리시면. 자, 그 다음에 디귿 다 스에키 토기의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다 가야 맞는 내용이죠. 자, 왕인은 천자문과 논어를 가르쳐 주었다. 라 백제에서 왕인 아즈키가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대 파트의 분야사 파트, 경제사, 그 다음에 사회사, 그리고 문화사의 일부의 내용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